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밤 새셨죠? 그렇습니다. 이틀째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민 라디오 개편이 됐습니다. 개국 1주년이고요.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조합원 애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편 때문에 조간 브리핑은 방송 시간이 약간 뒤로 늦춰졌습니다. 예, 저로서는 시간이 더 생겨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좀 더 준비할 수 있어서 말이죠. 예. 오늘 주요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어제 엄청난 망신을 당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성씨 간첩 의혹 사건에 재판부가 문서 위조 여부를 중국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누가 위조를 했느냐? 국정원입니다. 예. 자, 이 세 문서의 위조 작업은 중국 정부가 앞서 제출된 증거들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로 전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조 확인 전날까지 또 다른 위조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 김 사장으로 불린 김모 과장을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사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 조선족 김모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김모 씨도 모해 증거 위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처음에는 이 협력자 김모 씨에게 자기들도 속았다, 이런 주장 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로 본다면 결국 국정원이 이 간첩 증거 조작의 몸통, 실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족 협력자는 시달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돈을 덜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 봐서는 용역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자,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위조 작업을 국정원 내곡동 청사 안에서 일과 시간에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주목됩니다. 김 과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김 사장으로 불린 사람이고, 권 과장은 얼마 전에 자살을 기도한, 그 최근에 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제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권 과장 아닙니까? 이 두 국정원 요원은 지난해 10월 이 또 다른 협조자 김모 씨한테서 위조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조회서까지 만들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들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에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룡시 공안국 팩스 번호를 써넣은 그런 문서를 선양 총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일과 시간에 또 국정원 시설에서 이런 일을 했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재준 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 소홀했네.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위조 작업을 근무 시간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안에서 이 짓을 했다면은 이 남재준 원장 책임 없습니까? 예. 한겨레 오늘 일면 제목이 와닿습니다.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간첩 증거 조작. 남재준 거취 논란 다시 일듯. 조작이 아니다, 조작된 줄 몰랐다라는 국정원의 해명은 이제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국정원이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찾고 또 찾아보니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기획 위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안방에서 위조 계획 수립을 했고 지시를 했고 공문서가 유통되고, 국정원을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염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남재준 원장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혹시? 그런데 이 뉴스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예. 검찰이 국정원 이 협력자들하고 또 국정원 김모 과장, 예. 이른바 김 사장 네. 구속 기소했는데 국가보안법 대신에 형법을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김 사장, 국정원 김모 과장과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가 아니라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혐의를 적용한 거.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봐주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건 봐주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봐도 요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국정원 봐주기다. 검찰의 국정원 봐주기다. 검찰이 왜 국정원을 봐줄까요? 뭐 봐줄 만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모해 증거 위조죄의 증거 위조 행위가 보안법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이거는 뭐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법상 날조죄가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죄의 가중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이 국정원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밖에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증거 위조만큼 사법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다. 이거 문제 삼을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해 증거 위조와 동일한 행위가 보안법 사건에서 해당된다면 무고, 날조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해석이고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책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보안법의 정통한 전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설서 보안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에서도 이게 국가보안법상 모해 증거 위조죄는 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황교안 장관 이거 책 다시 인쇄해야 되는지 개정판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책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정판을 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아주 그냥 현란한 그 법 논리가 나오겠죠. 수사팀은 형체가 있고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만들어내는 게 위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날조다라면서 이 김모 과장, 국정원 요원 김모 과장을 구속하면서 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조나 날조나 법상식상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황교안 장관이 쓴 국가보안법은요. 보안법상 날조에 대해서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내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 위조 변조는 물론이고 위조 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모 과장에게 보안법 적용이 어렵다는 수사팀의 설명은 황교안 장관의 해설서와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아주대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안법상 날조 조항은 보안법이 남용돼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아닌가.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보안법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형체가 있고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만들어내는 게 위조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날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변호인들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내니까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날조를 했을 텐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제 해석이 맞다면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리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다음 소식이요. 정치권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과 관련해서 타협을 한창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측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 투표 없이 여론조사 50과 배심원제 50, 뭐 이렇게 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이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TV 토론이나 면접을 본 다음 선호 후보를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도지사 후보 선출에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사실상 배제한 것은 소속 당원이 거의 없는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한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당원 투표 없는 경선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안철수 대표 측도 특정인을 당에서 단수로 지명하는 전략 공천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당내 경선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에 실었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 내분을 부르려 하는 그런 조선일보의 편집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의원들 성향도 좀 분석을 했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당 내에서 나온 분석을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다고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갖고 놉니다. 예. 여기에 좀 강력하게 맞서야 될 텐데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그 당내 의원들의 성향 분류, 이 표가 돌았을 때 대변인이 유감 성명을 냈는데 조선일보란 말도 못 하더라고요. 조일보라고 했습니까? 모 언론이라고만 했습니다. 모 언론이요? 모 언론. 조선일보라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조선일보라고 다 아는데. 모 언론? 어머니 언론은 아니겠죠, 설마? 털모자는 아니겠죠. 모 언론.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안철수 대표와 합의를 해준 사람은 김한길 공동대표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공동대표의 이중적 태도가 또 돋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작년에 본인이 대표가 될 때 말이죠. 당원만 투표하도록 사실상 그렇게 당규를 바꿔놨어요. 모바일 투표 같은 거 좀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반 여론이 개입된 그런 투표로 해서 당대표를 뽑게 된다면 자기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2012년 6월에 있었던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에게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에게는 되고 친노에게는 안 되고 김한길의 이중잣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로 예정된 4월 2일 임시국회 오늘 회기 첫날인데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공식화한다. 이런 뉴스죠? 조선일보 정치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통상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법으로 통과되는 거, 웬만한 법들은. 헌법은 아니지만, 웬만한 법들은 다 통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반 넘는 정당이 그야말로, 폭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의원들은 날치기를 막기 위해 또 육탄 공세도 벌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60%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은, 그 법은 통과시키도록 하되, 60%가 안 되면, 그거는 하여간 반대하는 쪽이 강력하게 맞서면은 통과 못 시킨다.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의원 6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 쟁점 법안에 연계돼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고 있다라면서 중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체를 국회에 신설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국회 선진화법은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주도한 의원 선두에 황우여 현 대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법안 본회의 직권 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6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거죠. 왜 만들었겠습니까? 2012년 총선 때 아무래도 자기들이 소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아무 법도 처리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고 또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없애자. 사실상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푸념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우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분류되면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원자력 방호 방지법처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데도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돼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미사 여구고 온갖 전제를 달았지만 결국 날치기 하도록 길을 터달라는 그런 말 말고는 다른 뜻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예. 이 국회에다가 원로회의 두자는 제안도 하는 모양인데요. 예. 양원지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한 가지 관심 가는 게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려면 이 역시도 60% 동의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청와대가 꼼수를 쓰고 있죠. 하여간 시행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까지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꼼수를 지금 자꾸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어처구니 없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프랑스 철도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철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거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협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냥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게 자기 아버지나 또 자기나 국회 무시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비나 딸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 후속 기사가 나올지는 또 두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관 재직 당시에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예,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저희가 이 시간에 짚은 것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이 최성준 후보자가 이 한겨레 신문사 강제 압수수색 또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여기에 최성준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최성준 후보자 신삼길 씨라고 박지만 씨하고 친한 삼화저축은행 회장 이 사람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13면에 나머지 의혹들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세금 탈루 의혹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성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종편이 설치한 내부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특수관계자가 이 종편의 특수관계자가 종편의 명운을 가르는 종편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응 교수인데요. 이 사람 지난해 8월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2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TV조선 안에 공정보도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네요. 보니까. 예. 그 공정하지 못해서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히읗 교수 같은 경우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채널A 보도본부 소속 기자들에게 공정보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종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참. 방통위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는 독자권익위원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 자문을 위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 것도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의 기구고 여기에 큰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관계인이죠. 특수관계자죠. 예. 이런 사람을 종편의 명운을 가르는 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공정치가 못한 그런 처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판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조중동 총편 재승인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겨레 신면을 보니까 말이죠. 국토교통부가 말이죠. 1998년 이후 친자연 하천을 조성한 우수 사례 17건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 여기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빠졌겠죠. 네, 빠졌으니까 뉴스가 됐겠죠. 예. 빠졌습니다. 4대강 청계천이 우수 사례, 하천복원 우수 사례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나 청계천 사업은 이번 선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우수 사례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좀 반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청계천 복원 사업은 또 4대강 사업은 다 이명박 한 사람의 어떤 구상 없이는 불가능한 한 일이죠. 청계천 같은 경우 3,600억을 들였고요. 4대강은 22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작업했던 그런 하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집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잡담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부가 있었습니다.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였는데요. 예. 그래서 78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당시에는 30대였을 텐데 지금 72살이 됐습니다. 예. 이분에 대한 재심이 있었는데요. 무죄 선고가 났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 여성. 당시 유명 탤런트였던 정모 씨 집에 박정희 대통령이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잡담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옆집 사는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다라고 해서 지인들에게 알려줬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법기관에 귀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했다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해서 무죄로 이렇게 선고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뭐 탤런트의 박정희 대통령이 드나들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김용빈 부장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예, 3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당사자로서는 그런 판결이군요. 37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이 부담. 예. YTN 나윤수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YTN의 상암동 사오기 전. 그런데 YTN 기자들 해직 2001. 작년 나연수 YTN 기자가 해직자 선배들에게 보낸 영상 편지 일부분입니다. 노중면 선배, 한덕수 선배, 구정윤 선배, 정유신 선배, 권석재 선배, 조순호 선배, 13기 나연수입니다. 전 선배들이 해직되시고서도 한참이 지나서 입사를 했는데요. 벌써 4년차 기자가 됐습니다. 요새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일이 하기 싫었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내가 기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후배들 생각이 났습니다. 선배들이 나간 뒤에 들어온 후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선배들이 아시면 선배들이 울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회식자 복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대단한 이유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그게 맞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넌 대단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선배들을 알지도 못하는 제가
선배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사라도 하는 듯한 노종면 YTN 해직 기자의 집회 발언. 안녕하십니까. YTN 해직 기자 노종면입니다. 이 방송 환장한 것이 있습니다. CCTV에 환장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CCTV 뉴스가 나와요. 멧돼지도 나오고 잡범들도 나옵니다. 파출소 CCTV 기자가 하나 물어오면 영락없이 9시 뉴스 리포트로 제작해서 방송합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그 수사관들이 분석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진실을 조작하고 오디오까지 짱짱하게 들어있는 리포트로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CCTV는 아직까지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장하는 것도 있죠. 날씨에 환장한 방송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쾌지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주말만 되면 해운대에 얼마가 모였느니, 계곡에 얼마가 모였느니, 인파에 환장하는 것들이 피서를 마다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그 더운 날 광장에 나와서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해산성을 자처하고 근해산성을 쌓아서 거기에 문지기를 하고 근해궁의 청지기가 되고 싶고 근해전하에 내신을 자처하는 이 방송언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주범입니다. 저 건물 망치 들고 와서 두드려 부수고 싶습니다. YTN 보도국에 들어가서 전선을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유신 독재 시절부터 이어오신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칩시다. 그 노종면이 바리케이트를 완성합니다. 2014년 4월 1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